한밤중 대제하기 위해 저택에 무장한 금부도사들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들이닥쳐 대문을 부수며 영모의 명부라는 것을 들이밀었고 그 순간부터 온 집안이 칼날 아래 쓰러지며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2위,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해하려 한 죄, 삼족을 멸해도 모자라리라. 금부도사의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 들고 소리쳤고 그 뒤를 따르던 군졸들이 저택 안으로 밀려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7살 도련님 겸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칼부림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어 병풍 뒤로 몸을 숨긴 채 이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유모 명선은 주인 2위 대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밀서를 가슴 깊이 품에 안고 겸이 숨어있는 병풍 뒤로 달려가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는 소리 내지 마시고 유모의 손만 꽉 잡고 계세요. 명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했고 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의 손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명선은 겸의 손을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추격대가 저택을 에워싸고 있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기다, 뒷문 쪽으로 도망치는 놈들이 있다. 군졸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오자 명선은 재빨리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조 명부를 꺼내 자신의 지장을 찍으며 겸을 자기 뒤에 숨겼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죽은 노비의 자식일 뿐이요. 나는 영모에 가담한 유모 명선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명선이 두 팔을 벌려 군졸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고 그 순간 겸은 유모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명선의 손이 겸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명선을 결박하려 하자 명선은 겸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부터는 노비의 자식 겸이 살아남아야 하오. 명선은 겸의 고운 손에 흙을 잔뜩 묻히고 헌 옷을 입힌 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마시오. 울면 죽소. 이제부터 도련님은 죽었고 천한 노비의 자식만 살아남은 거요. 명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겸은 그 눈물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졸들이 명선을 끌고 가려 하자 명선은 마지막으로 겸을 돌아보며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꼭 살아남으시오. 명선은 관아로 끌려가 신문장에 무릎 꿇었고 금부도사들이 가혹한 형벌을 가했지만 겸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 죽은 노비 춘삼의 자식일 뿐이요. 나는 역적의 유모로 주인을 도와 영모를 꾸민 죄인이요. 명선이 피를 토하며 외치자 신문관이 칼을 빼들고 위협했지만 명선은 오히려 칼날을 향해 목을 내밀었습니다. 죽이려거든 죽이시오.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노비의 자식일 뿐이요. 명선은 고문을 견디며 지혜를 짜내어 실권자인 김대감의 비리 장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흘려 처형 대신 유배로 형량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앞손길에 명선은 목에 칼을 쓴 채로 걸어가면서도 굶주린 겸에게 자신의 주먹밥을 양보하며 모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명선은 자신의 주먹밥을 모두 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앞으로 더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유배지로 향하는 배 안에서 명선은 겸을 꼭 끌어안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유모라 부르지 말고 어미라 불러야 하느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단다. 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선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명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북극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배지 섬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관리인 박만호가 나타나 명선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유모라, 이제부터 이 섬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게다. 박만호는 명선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괴롭혔고 어린 겸은 난생 처음 겪는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선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벙어리 행세를 하며 혀를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는 도끼를 보여주었고 겸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어느 날 밤 명선은 겸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북극성을 가리키며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저 별이 보이느냐? 저 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단다. 섬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박만호는 명선의 미모를 탐내어 수시로 그녀의 거처를 침범하며 겸을 볼모로 삼아 그녀를 굴복시키려 들었습니다. 이봐 명선, 내가 아무리 역적의 유모라 해도 여자는 여자 아니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와 그 애놈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박만호가 명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음흉하게 웃자 명선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박만호는 화가 나서 명선의 뺨을 후려쳤지만 명선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 담긴 도끼에 박만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선은 박만호의 수작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잿가루를 묻히고 광인처럼 행동하며 밤마다 겸에게는 모래바닥에 글을 쓰게 하여 가문의 맥을 잇게 했습니다. 겸아, 이 글자를 보거라. 이것이 우리 가문의 이름이고 이것이 너의 본래 이름이란다. 명선이 모래바닥에 글자를 쓰며 속삭이자 겸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겸을 육지에서 온 죄인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고 따돌렸지만 겸은 명선의 가르침대로 묵묵히 참아내며 체력을 기르기 위해 산을 탔습니다. 죄인 새끼, 역적 새끼, 너희 같은 놈들은 여기서 썩어 죽어야 해. 마을 아이들이 소리치며 돌을 던지자 겸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으며 이를 악물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명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김대감의 아들 김진의 신복인 박해와 그의 일행이 밀탐으로 섬에 도착하여 죽은 이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신문했고 우연히 겸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걸음걸이와 학구적인 눈빛에서 귀한 집 자재의 기품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저런 눈빛은 천한 노비의 자식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박해가 부하들에게 명령하자 부하들이 겸을 붙잡아 끌고 왔고 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박해는 겸의 등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문의 표식을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명선이 잠든 사이 겸이 자는 곳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벙어리 행세를 하던 명선은 잠들지 않고 있다가 박해가 겸의 옷을 벗기려 하자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박해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시간을 벌었습니다. 으악, 이 미친년이. 박해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명선은 겸을 안아들고 마을 뒤편 절벽 동굴로 달려가 아이를 피신시켰습니다.
박만호는 박해와 결탁하여 명선을 역적으로 몰아 고신을 가하며 겸의 정체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명선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혀를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년아, 그 애가 누구냐? 정말 노비의 자식이냐? 아니면 역적 이위의 핏줄이냐? 박해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명선은 피를 토하면서도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만 부정했습니다. 섬 전체에 삼엄한 경계령이 내려지고 겸은 굴주림과 추위 속에 동굴에 숨어 지내며 자신을 위해 고통받는 명선을 보며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배웠습니다. 명선은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해 실신하여 감옥에 갇혔고 마을 사람들은 권력의 위압에 눌려 그녀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겸은 동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죽창을 다듬으며 언젠가 찾아올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홀로 사냥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마을 무당 월녀를 협박하여 겸이 숨어 있을 만한 영험한 장소를 알아내고 횃불을 든 군사들과 함께 산을 포위했습니다. 그 아이가 숨어 있는 곳을 당장 말하지 않으면 너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 박해가 칼을 뽑아 들고 위협하자 월녀는 떨리는 손으로 산 깊은 곳을 가리켰고 군사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겸은 죽음을 각오하고 명선이 몰래 쥐어준 단검을 뽑아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박해의 횃불을 정확히 맞추어 불을 꺼버렸습니다. 김진의 자객단으로 위장 잠입해 있던 호위무사 천검이 정체를 숨긴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나 박해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겸을 더 깊은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천검은 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손짓으로만 방향을 가리키며 숲속 은거 중인 선비의 오두막 근처에 겸을 데려다 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해는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만호의 뺨을 때리며 섬 전체를 초토화해서라도 아이를 찾아내라고 명령했고 박만호는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섬의 실세이자 해적들과 결탁한 악질 상단주 최 씨는 자신의 저택에서 박해의 실패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해 그 자가 아무리 김진 도련님의 신복이라 해도 이 섬에서는 내 손바닥 아니거늘 어린애 하나 찾지 못하다니 가소롭구나. 최 씨는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 숲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는 섬의 모든 물자를 통제하며 박만호조차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인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최 씨는 겸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거나 아니면 도성의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며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잡되 다치게 하지는 말거라.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천검은 최 씨의 사병으로 위장하여 은밀히 명선이 갇힌 감옥에 접근했고 이위 대감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명선의 시야에 노출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명선은 천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천검이 이 모양으로 전하는 말에 최 씨가 겸을 잡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의 사병들은 결국 숲 입구에서 탈진해 있던 겸을 발견하여 생포했고 최 씨는 겸을 지하수로 감옥에 가둔 뒤 명선을 불러 협박했습니다. 명선이라 했나. 내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내게 순순히 말하거라. 이 아이가 정말 역적 이위의 아들이냐? 최 씨가 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지만 명선은 여전히 벙어리 행세를 하며 고개를 저었고 최 씨는 혀를 차며 명선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겸이 그를 안다는 사실을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문서를 내밀었고, 겸은 천검이 미리 보낸 신호에 따라 일부러 어리숙한 척 연기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느냐? 최 씨가 물었지만 겸은 고개를 저으며 글자를 모르는 척했고, 최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도중 명선은 최 씨가 김 대감의 아들 김진에게 상납하는 뇌물 목록 속에 가문의 몰락을 주도했던 핵심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 목록을 훔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최 씨는 겸을 미끼로 숨어있는 이위에 남은 가신들을 유인의 한꺼번에 소탕하려는 덫을 놓았고, 섬 입구에 거대한 효수대를 설치하여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명선은 최 씨의 술잔에 잠이 오는 약을 타서 감옥 열쇠를 훔치려 시도했지만 노련한 최 씨에게 발각되어 도리어 매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년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내 놈도 역적의 유모답게 간사하구나. 최 씨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고, 명선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천검은 명선을 구하기 위해 정체를 드러내고 최 씨의 호위병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며 관아 마당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천검, 내 놈이 살아있었구나. 이위의 개 같은 놈이. 최 씨가 칼을 뽑아 들고 소리쳤지만 천검은 대답 대신 칼을 휘둘러 호위병들을 베어 넘기며 명선이 갇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감옥의 수문이 열리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겸은 익사의 위기에 처했지만 명선이 고문 중 몰래 숨겨온 작은 비녀를 창살 틈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겸은 가느다란 비녀를 수갑 구멍에 넣어 지렛대 원리로 잠금 장치를 푸는데 성공했고, 천검이 밖에서 자물쇠를 베어 넘기며 겸을 구출했습니다. 천검은 최 씨의 사병들을 따돌리기 위해 명선과 겸을 데리고 금지된 구역인 망령의 숲으로 유도했고, 사병들은 그 숲의 무서운 소문 때문에 주저하며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김진에게 서신을 보내 이위의 아들을 잡았으나 자객에게 탈취당했음을 보고했고, 도성에서 대규모 토벌대가 내려오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한 명선과 겸은 천검의 안내를 받아 숲속 깊은 곳 낡은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폐서인 선비 이연이 나타났는데, 그는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직하고 맑았습니다. 명선은 얼굴이 상하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이연이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이위 대감만이 알던 암구호를 제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고, 명선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선이 아니냐. 이위 형님의 집안이 그리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대와 도련님이 살아계셨구나. 이연이 오열하며 말하자 명선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겸을 이연 앞으로 이끌었고, 이연은 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약초를 다려 겸의 열병을 치료했고, 겸의 눈빛에서 죽은 이위의 강직함을 발견하며 그에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제왕학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겸아, 내 아버지 이위 대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올곧은 분이셨느니라. 너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언젠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연이 겸의 손을 꼭 잡고 말하자 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명선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검은 오두막 주변에 복잡한 덫과 진법을 설치하여 최 씨와 박해의 추적을 차단했고 자신은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겸은 낮에는 이연과 함께 밭을 일구며 섬의 생존 기술을 배웠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천하의 이치와 병법을 전수받으며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이연은 겸에게 김대감과 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민심이며 유배지의 백성들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겸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는 아무리 칼을 잘 쓴다 해도 결국 무너지고 마느니라. 백성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백성이니라. 이연의 가르침에 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겼고 다음 날부터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이연의 도움으로 목소리와 건강을 서서히 회복했고 오두막에서 겸과 이연의 뒷바라지를 하며 평생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김진이 아버지 김대감의 명을 받아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섬으로 내려올 준비를 마쳤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이 위에 남은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옛 제자들에게 은밀히 전령을 보내 겸의 존재를 알렸고 뜻있는 선비들이 하나둘 섬 주변 어촌으로 모여들며 비밀 결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은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김대감에 대항할 새로운 조정의 요람이 되었고 겸은 소년의 티를 벗고 위험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겸은 이연과 함께 섬의 지도를 다시 그리며 해안 방어 시설을 보강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농사법을 전파하여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을 무당 원려는 겸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가 섬의 재앙을 막아줄 진정한 용임을 예언했고 마을 지하 창고에 숨겨진 가문의 무기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명선은 이연의 오두막을 찾아오는 선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그들로부터 도성의 정세와 김진의 잔혹한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겸은 이연의 지도 아래 섬의 청년들을 모아 비밀리에 벽풍대를 조직했고 천검의 무예를 전수하며 반격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연은 겸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관복을 건네며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했고 겸은 그 관복을 받아들며 무릎 꿇어 절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겸은 문무를 겸비한 청년 지도자로 성장하여 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추앙받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겸을 유배객이 아닌 자신들의 수호자로 대접했고 겸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섬의 빈곤을 해결했습니다. 겸 날이 올해도 풍년이 옵니다. 모두 날이 덕분이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결실이옵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명선은 이제 마을의 대모가 되어 부녀자들에게 지혜를 나누며 겸이 장성한 모습을 보며 비로소 평생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겸은 자신을 위해 평생 벙어리 행세를 하며 헌신한 명선에게 비단옷을 올리며 유모가 아닌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겸이 무릎 꿇어 비단옷을 올리자 명선은 눈물을 흘리며 겸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라 든든한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이연과 겸은 밤마다
등불 아래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며 권력이 아닌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꿈꾸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검 역시 칼을 잠시 내려놓고 마을 청년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소박한 삶을 꿈꾸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마을 축제날 겸은 주민들과 어울려 풍년제를 지냈고 명선은 그 모습을 보며 이위 대감 내외의 영혼이 굽어 살피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겸은 이제 섬의 청년 자경단 벽풍대를 이끌며 해적들로부터 섬을 완벽히 보호하는 강력한 무력을 과시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어는 겸에게 이제 섬을 넘어 육지에 소외된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있음을 보고하며 대업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겸아, 이제 너의 이름이 육지까지 퍼지고 있느니라. 백성들이 너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이연의 말에 겸은 고개를 숙이며 아직 자신은 부족하다고 겸손했지만 이연은 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명선은 겸의 혼례를 준비하며 유배 올 때 숨겨왔던 가문의 마지막 가보인 문양보석을 꺼내어 겸의 상투관에 정성스럽게 장식했습니다. 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선이 된 배를 맞이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굴주림이 사라진 섬의 풍경을 보며 진정한 통치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천검은 겸에게 이제 자신의 검술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선언하며 사제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나리라 불러야겠습니다. 나리의 검술은 이제 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천검이 말하자 겸은 고개를 저으며 천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스승이자 형님이십니다. 이어는 도성에서 온 비밀 전령을 통해 왕의 병세가 위중하여 김대감이 섭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 축제의 마지막 밤 겸은 명선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평생 보답하겠다고 눈물 어린 진심을 전했고 명선은 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거칠 무렵 수십 척의 거대한 군선이 섬의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초병에 의해 발견되었고 평화는 그렇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깨진 직후 김대감의 아들 김진이 직접 이끄는 대규모 토벌대가 섬에 상륙하여 마을을 포위했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은 겸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겸의 정체를 숨겨준 마을 장로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역적 2위의 아들을 숨긴 자들은 모두 같은 역적이니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김진이 칼을 뽑아 들고 소리치자 흑영대 군사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섬의 우물에 김진이 푼 독약으로 인해 명선과 마을 아이들이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지는 역병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천검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해안가에서 적들을 막아섰지만 김진의 정예 부대인 흑영대의 파상공세에 밀려 온몸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검, 오랜만이로구나. 내 놈이 이에게로 남아 이 섬에 숨어 있었다니 가소롭구나. 김진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자 천검은 피를 토하면서도 칼을 놓지 않고 김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어는 독약의 성분을 파악해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적들의 공격에 오두막이 전소될 위기에 처하자 서책들을 품고 탈취했습니다. 겸은 명선을 안전한 동굴로 옮기려 했지만 명선은 자신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며 겸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적들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겸아, 나는 이제 늙었으니 백성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군주의 도리니라. 명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겸은 눈물을 흘리며 명선을 껴안았지만 명선은 겸을 밀어내며 적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선은 김진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겸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가문의 위엄을 지켰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김진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명선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역적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겸을 넘겨주자는 여론과 끝까지 지키자는 여론으로 분열되었고 겸은 인간의 이기심 앞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김진은 왕의 거동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내 섬을 초토화하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겸은 명선의 희생과 천검의 부상을 보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역병으로 쓰러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절망하여 울부짖을 때 이어는 자신의 피를 섞어 시험약을 만들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진은 명선의 목에 칼을 겨누고 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 시각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겸은 관아 뒷벽을 타고 올라가 불화살을 쏘아 적들의 화약골을 폭파하며 대혼란을 일으켰고 화염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마을 무당 원련은 신기를 발휘해 적들의 눈을 속이는 연막을 피웠고 살아남은 벽풍대 청년들을 이끌고 겸의 뒤를 바쳤습니다. 빗속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인 겸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섬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도성을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소서. 다음 날 아침 겸은 이연이 미리 매수해둔 적의 내부 첩자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혼란을 틈타 김진의 본진으로 잠입했습니다. 천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해안가의 배들을 불태워 적들의 퇴로를 차단했고 마을 청년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흑영대와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겸은 고문실에서 정신을 잃은 명선을 발견하여 구출했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김진과 외나무 다리에서 숙명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이의의 아들아, 내 아비도 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거늘 내 놈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김진이 칼을 휘두르며 비웃었지만 겸은 침착하게 김진의 공격을 피하며 이연에게 배운 심리전과 천검의 변칙 검수를 사용하여 김진을 몰아붙였습니다. 김진은 비겁한 수를 써서 겸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겸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낮춰 김진의 칼을 피한 뒤 단검을 뽑아 김진의 가슴에 깊이 꽂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겸이 차갑게 말하자 김진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고 겸은 김진의 품에서 김대감이 왕을 독살하려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밀서를 확보하여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겸의 승리에 용기를 얻어 남은 적들을 섬 밖으로 몰아냈고 김진의 수하들 중 투항한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어는 적들이 남긴 약재를 회수해 해독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명선과 마을 사람들의 역병을 치료했고 섬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겸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이연과 천검을 불러 모아 이제는 방어가 아닌 도성으로 진격하여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아야
할 때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도성으로 가서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겸의 말에 이연과 천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마을 사람들도 겸을 따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섬의 어부들은 자신들의 배를 내주어 겸의 군대를 실어 나르기로 자원했고 유배지 사람들은 이제 이겸의 혁명군이 되어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명선은 기력을 회복하여 겸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어 주며 주인이었던 이위 대감의 보검을 건넸습니다. 이 검은 내 아버지께서 백성을 위해 쓰셨던 검이니라. 이제 내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명선이 떨리는 손으로 검을 건네자 겸은 두 손으로 받들어 이마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겸은 김진의 부하들 중 강압에 이겨 종군했던 자들을 포용하여 도성의 수비 허점과 김대감의 비밀 통로를 파악했습니다. 이어는 섬의 봉화대에 불을 붙여 육지에 숨어 지내던 가문의 옛 동지들과 뜻있는 선비들에게 거병의 신호를 보냈고 그 불빛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명선은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의 식량을 챙기며 끝까지 겸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천검은 자신의 검을 겸에게 바치며 가문의 호위무사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장수로 겸을 모실 것을 맹세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달빛을 받으며 도성을 향해 출항했고 겸은 배의 머리에 서서 점차 가까워지는 육지를 향해 칼을 뽑아들며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날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겸의 혁명군은 김 대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궁궐을 포위했고 이연의 옛 제자들이 성문을 열어 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겸은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백색 갑주를 입고 대궐 정문에 나타나 김 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경문을 낭독했고 도성 백성들은 환호하며 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김 대감은 충신 이위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왕을 독살하려 한 역적이니라. 하늘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어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겸의 목소리가 도성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겸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김 대감은 사병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민심이 돌아선 도성 수비대들은 겸의 위용 앞에 무기를 내리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겸은 김대감과 대면하여 그의 위선을 꾸짖었고 왕 앞에서 가문의 결백과 김대감의 반역 음모가 담긴 밀서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왕은 겸의 충정 어린 사자후에 감복하여 김대감 일파를 즉각 처형했고 겸의 가문을 복권하며 그를 차기 영의정으로 중용하려 했습니다. 이겸, 그대는 참으로 충신의 아들이로다. 이 나라를 그대에게 맡기고 싶구나. 왕이 겸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겸은 고개를 숙이며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제 곁을 지켰던 명선과 이연, 천검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사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삶이옵니다. 겸의 말에 왕은 아쉬워했지만 겸의 뜻을 존중하여 허락했고 명선은 비로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정경부인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선 역시 겸과 함께 유배지였던 섬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했고 왕은 그들의 뜻을 이루어주며 섬을 겸에게 하사했습니다. 도우성을 떠나는 길 수많은 백성이 나와 겸을 배웅하며 그를 진정한 이 시대의 선비라 칭송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돌아온 섬에서 겸은 명선과 함께 밭을 일구며 평화롭게 늙어갔고 이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겸은 명선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살린 것은 무력이 아니라 유모의 숭고한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명선은 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는 섬의 촌장이 되어 법보다 가까운 이웃의 정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고 그의 학문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검은 섬의 청년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며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명선과 겸의 고난과 승리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육지에서 그들의 전설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겸의 아이들에게 과거 유백일에서 나누었던 주먹밥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은 부모님의 기일에 도성 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린 뒤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명선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한편의 장대한 야담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겸과 명선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유모 명선의 숭고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이겸의 효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겸을 지켰고, 겸은 그 사랑에 보답하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진심과 사랑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오랜 야담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명선처럼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중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